오늘은 아주 오래된 미스터리 하나를 꺼내볼게요. 1225년 압록강 어딘가 몽골 제국의 사신 한 명이 죽습니다. 범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죽음 하나가 40년 전쟁의 방아쇠를 당깁니다. 사망자는 단 한 명. 그런데 그 이후 죽어간 사람은 수십만 명. 역사에는 가끔 이런 순간이 있어요. 작은 사건 하나가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내는 순간.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고요 피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세계가 얼마나 뒤집혀 있었는지를 알아야 해요. 13세기 초 유라시아 대륙에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 이 한 사람이 초원의 유목 부족들을 하나로 통일하고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제국을 넓혀나갔어요. 중앙아시아를 집어삼키고 금나라를 압박하고 서쪽으로는 저 멀리 동유럽까지 위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전술은 단순했어요. 항복하면 살려준다. 저항하면 남기지 않는다. 그리고 몽골에는 하나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사신은 건드리지 않는다. 사신은 곧 제국의 얼굴이었거든요. 사신을 해치는 건 제국 전체에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았어요. 실제로 몽골은 사신이 살해된 지역을 그 어떤 곳보다 철저하게 응징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왕국이 몽골 사신단을 학살했다가 나라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진 게 불과 몇 년 전 일이었어요. 이런 세계에서 1225년 고려에서 돌아가던 몽골 사신 저고여가 압록강 근처에서 죽은 채 발견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고려와 몽골 원래부터 원수 사이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엔 협력 관계였어요. 12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당시 요동 일대에는 거란 잔당 세력이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고려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존재였고 몽골 입장에서도 처리해야 할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손을 잡아요. 함께 거란 잔당을 토벌합니다. 사실상 군사 동맹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몽골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제 형제관계 맺자. 듣기엔 좋죠. 그런데 몽골이 말하는 형제관계는 동등한 파트너십이 아니었어요. 공물을 바치고 사신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몽골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실상의 조공 관계였습니다. 고려 입장에선 황당했겠죠. 같이 싸웠더니 갑자기 형님 대접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려는 묘한 줄타기를 합니다.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고 완전히 수용하지도 않는 외교를 이어가요. 형식적으로는 사신을 교환하고 예의를 갖추지만 실질적인 종속은 끝까지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1225년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 저고여가 돌아가는 길에 죽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핵심 질문이에요. 저고여를 죽인 건 누구인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모릅니다. 당시 압록강 일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역이었어요. 여진잔당이 활동하고 있었고 여러 세력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 설은 여진잔당이나 도적 세력의 소행이라는 겁니다. 당시 그 일대를 지나가는 사신단을 노리는 세력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해석이 하나 더 있어요. 일부 학자들은 고려 무신정권 내 강경파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방조하거나 심지어 계획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몽골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강경파 입장에선 차라리 충돌을 택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뒷받침할 명확한 사료는 없어요. 가능성의 영역에 머무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몽골은 이미 한반도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계획이 있었고 저고여 피살 사건은 그냥 좋은 명분이 됐을 뿐이라는 견해예요. 칭기즈칸 시대부터 몽골의 팽창은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몽골의 반응은 명확했어요. 고려가 책임져라. 저고여가 죽고 6년이 지난 1231년 몽골의 장수 살리타이가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넙니다. 여몽전쟁의 시작입니다. 몽골군의 진격은 빨랐어요. 고려 북부 지역이 순식간에 함락됐고 개경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고려 조정이 놀라운 결정을 내려요. 수도를 강화도로 옮깁니다. 강화천도입니다. 이게 도망이냐고요?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몽골은 기병 중심의 군대예요. 탁 트인 초원에서 말을 달리면 천하무적이지만 바다는 얘기가 달라요. 강화도는 섬입니다. 육지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조류가 워낙 거세서 당시 기술로는 건너기가 쉽지 않았어요. 즉 강화도로 들어가면 몽골의 최대 강점인 기동력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고려조정은 강화도에서 40년 가까이 버팁니다. 그 사이 몽골은 육지를 반복해서 유린했지만 강화도는 끝내 함락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강화도 밖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몽골은 1230년대부터 1250년대까지 수차례 고려를 침공해요. 그때마다 농경지가 불탔고 마을이 사라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와중에 1232년 처인성 전투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경기도 용인의 작은 토성 처인성. 여기서 승려 출신 장수 김윤우가 이끄는 부대가 몽골군을 상대로 싸웠고 몽골 총사령관 살리타이가 전사합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몽골 제국의 장수가 조그마한 성에서 전사한 거예요. 이 소식에 몽골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의 침공군은 일단 철수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게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전쟁 중에 대장경을 만든다는 게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종교 사업이 아니었어요. 부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가적 정신결집이었고 동시에 강화도 안에서 민심을 하나로 묶으려는 정치적 프로젝트이기도 했습니다. 그 팔만대장경이 지금도 해인사의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1259년 결국 고려 조정은 몽골과 화의를 맺습니다. 완전한 항복은 아니었어요. 왕조는 유지됩니다. 내부 자치도 상당 부분 남겼고요. 하지만 몽골 황실과 고려 왕실이 혼인으로 얽히게 되고 고려왕은 몽골 황제의 부마, 즉 사위가 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원 간섭기예요. 그런데 조정이 항복했다고 해서 모두가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삼별초. 고려의 특수군사 부대였는데 이들은 항복을 거부합니다.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다시 제주도까지 내려가면서 끝까지 저항합니다. 1270년부터 1273년까지 3년을 더 싸웠어요. 결국 진압당합니다. 하지만 40년 전쟁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한 건 조정이 아니라 이들이었습니다. 여몽전쟁은 단순히 고려가 몽골한테 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려는 끝까지 멸망하지 않았어요. 세계를 정복한 몽골 제국에 맞서 40년을 버텼고 왕조를 유지했으며 완전한 직할 식민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가는 어마어마했어요. 국토는 황폐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으며 이후 100년 가까이 원나라의 간섭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 고려가 처음부터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면? 강화도로 들어가지 않고 삼별초가 싸우지 않았다면? 아마지도에서 고려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몽골에 완전히 복속된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버텼기 때문에 왕조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훗날 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가능했습니다. 적어야 한 사람의 죽음. 범인도 모르고 이유도 불분명한 그 사건 하나가 40년 전쟁의 문을 열었습니다. 역사에는 이런 순간이 있어요. 누가 봐도 작아 보이는 사건이 거대한 구조와 맞물려 걷잡을 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순간. 어쩌면 저고요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 40년 동안 고려 사람들이 어떻게 버텼는가일지도 몰라요. 처인성에서 싸운 이름 없는 병사들, 팔만대장경을 새긴 장인들, 끝까지 저항한 삼별초. 그들의 이야기가 결국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